아버지 어디 계세요? 무서워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한때 세상을 놀라게 했던 천재 신동, 조명현. 하지만 12년 전 그날 이후 그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헤매며 실없는 웃음을 흘리는 도성 최고의 바보 장님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그를 비웃었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눈을 찔러 어둠 속으로 들어간 그가 지팡이 하나의 의지에 얼마나 시퍼런 칼날을 갈아왔는지 말이지요. 그런데 이 가련한 장님 도령에게 더 기막힌 인연이 찾아옵니다. 평생 입 한 번 열지 못한 채 그림자처럼 살아온 벙어리 아가씨 서리와의 혼례였지요. 세상은 이들을 두고 장님 천치와 벙어리의 만남이라며 조롱했지만 사실 이 혼례는 복수를 완성할 마지막 퍼즐이었습니다. 낮에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무능한 바보 부부 하지만 달빛조차 숨어버린 깊은 밤이 되면 장님은 눈을 뜨고 벙어리는 서슬퍼런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적의 눈을 속이며 숨겨온 이들의 소름 돋는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밤 오직 죽지 않기 위해 살아야 했던 두 천재 부부의 잔혹하고도 치밀한 복수극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월락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청취하시는 지역을 남겨주시면 그곳이 항상 행복으로 가득 차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졸졸 흐르는 개울가위로 보드라운 버들 강아지가 기지개를 켜고 담장마다 연분홍 복사꽃이 구름처럼 피어올라 달콤한 향기를 뿌려대는 참으로 화사한 봄날이었습니다. 지붕 위 참새들은 조잘조잘 봄의 노래를 부르고 따사로운 햇살이 기와마다 황금빛으로 내려앉아 온 마을이 마치 한 폭의 비단 그림처럼 빛나고 있었지요. 저작거리 안악들의 정겨운 웃음소리와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평화로운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누구라도 참으로 살기 좋은 세상이로구나 하며 절로 미소를 지었을 겁니다. 이렇게 온 천지에 따스한 봄볕이 골고루 내리쬐고 있었지만 이 눈부신 햇살조차 미처 닿지 못한 깊은 그늘이 한 곳 있었으니 말이지요. 한양 땅에서 학문과 덕망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가문이 바로 조판서 댁이었습니다. 대대로 임금님의 신임을 받으며 조정의 대소사를 돌보던 명문가였지요. 그런데 이 귀하디귀한 가문에 남모를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은 12년 전에 그 참혹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조판서 가문의 장손인 명현도령은 3살의 사서삼경을 외우고 5살에 시를 지어 장안의 화제가 되었던 신동 중의 신동이었거든요. 임금님께서도 친히 불러 도령의 총명함을 칭찬하셨으니 그 기세가 오죽했겠어요. 하지만 지금 한양 거리를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저 사내를 보십시오. 허름한 도포 자락에 흙먼지가 가득 묻어 있고 손에는 다 낡은 대나무 지팡이 하나를 쥐고 있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는 허공을 헤매고 입가에는 그저 실없는 웃음만 걸려 있네요. 사람들은 저 사내가 한때 신동이라 불리던 조명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혀를 끌끌 차며 지나칩니다. 참으로 기구하고도 안타까운 인생이 아닐 수 없거든요. 조명현은 지금 지팡이 끝으로 땅을 툭툭 치며 나아갑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앞이 보이지 않아 더듬거리는 모양새지만 사실 그의 발바닥은 땅의 작은 굴곡과 자갈의 위치까지 세밀하게 읽어내고 있답니다. 코끝을 스치는 비릿한 물비린내를 맡으며 강물이 가까워졌음을 알고 담벼락 너머에서 들려오는 은밀한 속삭임을 통해 도성의 민심을 파악하지요. 그의 귀는 일반 사람보다 수십 배는 더 예민해져서
저 멀리 기와지붕 위를 소리 없이 기어가는 길고양이의 숨소리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세상 천지 아무것도 모르는 장님 선비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명민하게 세상의 흐름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지요. 얼마나 고달픈 연극이었겠어요.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신의 천재성을 죽이고 스스로를 어둠 속에 가두어 온 그 마음이 어떠했을지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도심의 번잡한 소음을 뒤로하고 명연이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싸늘한 냉기가 살갗을 파고듭니다. 바로 숙부인 조판술이 사랑채 대청마루에 앉아 그를 차갑게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조판술은 명연의 아버지를 영모로 몰아 죽음으로 몰아넣고 가문의 수장 자리를 찬탈한 탐욕스러운 사내였습니다. 그는 명연이 정말로 장님이 되었는지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 거짓을 고하는 것인지 끊임없이 의심하며 사계들을 붙여 감시해 왔거든요. 명연은 숙부의 살기 어린 시선을 느끼자마자 일부러 신발짝을 헛디디며 마당 한가운데서 요란하게 고꾸라졌습니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거기 문턱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만. 바닥을 짚으며 허우적거리는 명연의 손등 위로 메마른 흙먼지가 하얗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내려다보는 조판술의 입가에는 비열한 비웃음이 진하게 번졌지요. 명연은 보이지 않는 척하며 바닥을 더듬었지만 숙부의 발끝이 자신의 손가락을 짓밟으려 다가온다는 것을 소리만으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찰나의 순간에 교묘하게 손을 옆으로 옮겨 흙바닥을 짚으며 비틀비틀 일어섰어요. 명연아, 내 꼴이 참으로 처량하구나. 예전에 그 총명하던 신동은 어디 가고 이렇게 모자란 장님이 되어 가문을 욕보이느냐. 쯧쯧. 조판술의 목소리는 인자한 척 꾸며냈지만 그 밑바닥에는 독사 같은 서늘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명연은 허공을 향해 초점 없는 눈동자를 굴리며 바보처럼 해벌쭉 웃어 보였지요. 숙부님 오셨습니까? 저는 괜찮사옵니다. 이렇게 해가 쨍쨍한 날에는 지팡이 소리만 따라가도 길을 잃지 않거든요. 오늘은 시장통 국밥 냄새가 유독 구수해서 구경 좀 하느라 늦었습니다요. 사실 명연에게는 해가 떴는지 구름이 끼었는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다만 숙부를 안심시키기 위해 장님이라면 당연히 느낄 법한 감각만을 골라 내뱉었을 뿐이지요. 조판술은 그런 명연을 한참이나 뚫어지게 살피다가 혀를 차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지 않아도 명연은 숙부의 발걸음 무게와 불규칙한 호흡에서 그가 자신을 얼마나 경멸하고 있는지 정확히 읽어낼 수 있었거든요.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장지문 너머로 감시자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 무렵 명연은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지팡이도 없이 어둠 속을 걷는 그의 동작은 마치 밤을 지배하는 맹수처럼 거침이 없었지요. 그는 소리 없이 창가로 다가서서 12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개 끌리듯 끌려가던 날 어린 명연은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눈가에 상처를 내어 장님을 자처했습니다. 그래야만 숙부의 칼날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어린 나이에 직감했기 때문이었지요. 장님이 된 척하며 숨죽여 살아온 세월이 어언 12년이라니 참으로 모진 세월이 아니겠어요. 창밖에서 대나무 숲을 흔드는 바람 소리가 예사롭지 않게 들려옵니다. 바람의 방향이 북쪽으로 틀어지고 습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보니 내일은 도성에 큰 비가 내릴 모양입니다. 명연은 보이지 않는 눈꺼풀 아래서 형형하게 빛나는 지성을 숨긴 채 칠흑 같은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자신의 가문을 무너뜨리고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조판술과 그 배후에서 조정의 눈을 가리는 거대한 어둠. 명현은 그들이 방심하고 웃음을 터뜨리는 틈을 타 조금씩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제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지막한 독백이 방 안을 채웠지만 창밖에서 잠복하던 조판술의 사계들에게는 그저 힘없는 장님의 잠꼬대처럼 들렸을 뿐입니다. 명현은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 완벽한 장님의 모습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내일이면 또다시 사람들의 비웃음과 숙부의 조롱을 견디며 지팡이를 짚고 거리를 헤매야 하겠지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가장 예리한 눈이 되었고 들리지 않는 척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으니까요. 12년의 인내가 빚어낸 맹룡의 눈은 결코 감기지 않은 채 가장 깊은 어둠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판서 댁의 명현 도령을 불쌍한 장님이라 부르며 동정합니다. 하지만 그 불쌍한 장님이 밤마다 어떤 계획을 세우며 가슴속에 불덩이를 키우고 있는지 알게 된다면 아마도 사색이 되어 도망칠 겁니다. 세상이 그를 버렸다고 생각할 때 명현은 오히려 세상을 자신의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있었거든요. 참으로 기묘하고도 놀라운 인내의 세월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허름한 옷차림에 지팡이를 짚고 한양 거리를 헤매는 처지지만 우리 명현 도령에게도 가슴이 벅차오를 만큼 찬란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2년 전 한양 땅에서 조씨 가문이라 하면 모르는 이가 없었지요. 그 중에서도 명현 도령의 아버지는 강직한 성품과 뛰어난 문장으로 임금님의 두터운 신임을 받던 분이었습니다. 어린 명현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랐거든요. 마당에 핀 매화꽃 아래서 아버지가 들려주시는 글귀를 단 한 번만 들어도 줄줄 외워버리던 그 아이의 눈망울을 상상해 보셔요. 얼마나 맑고 깊었겠습니까? 조판서 어르신께서는 그런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세상을 다 얻은 듯한 미소를 지으셨지요. 그 시절의 조씨 가문은 마치 따스한 봄볕이 영원히 머물 것만 같은 평화로운 곳이었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 했던가요? 남모르게 어두운 마음을 품고 있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명현의 숙부인 조판술이었습니다. 그는 형님인 명현의 아버지가 임금님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것을 보며 속으로 검은 독을 키우고 있었거든요. 왜 저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란 말이냐? 조판술은 밤마다 독한 술을 들이켜며 비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문의 정당한 후계자인 명현의 총명함은 그에게 축복이 아니라 반드시 제거해야 할 걸림돌이었을 뿐이지요. 어린 명현은 숙부의 눈빛 속에 숨겨진 그 서늘한 살기를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저 인자하게 웃어주는 숙부를 보며 숙부님, 오늘 배운 시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하고 해맑게 웃었겠지요. 참으로 가혹한 운명이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사건이 터진 것은 유독 달빛이 시리도록 밝았던 어느 가을 밤이었습니다. 조판술은 가짜 서신과 증거들을 조작해 명현의 아버지를 역모로 고발했습니다. 한순간에 조씨 가문은 풍비박산이 났지요. 금군들이 들이닥쳐 평화롭던 마당을 군화발로 짓밟고 학문의 향기가 가득했던 서재는 찢어진 종이와 깨진 도자기 파편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포박당에 끌려가던 그 순간 어린 명현은 기둥 뒤에 숨어 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버지를 배신한 숙부의 비열한 웃음소리를 들었을 때 그 어린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 명연과 눈이 마주치자 입모양으로 간곡히 속삭이셨습니다. 살아라, 명연아. 죽지 말고 기필코 살아남아야 한다. 하지만 조판술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후환을 없애기 위해 명연까지 처리하려 했거든요. 형님이 저렇게 되었는데 저 똑똑한 놈을 살려둬서 무엇하겠느냐. 조판술의 사계들이 명연을 찾아 온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연은 본능적으로 깨달았지요. 지금 이 순간 영특함을 보인다면 그것은 곧 죽음이라는 사실을요. 명연은 떨리는 손으로 마당에 떨어진 깨진 사기 그릇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단면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보다 더 큰 공포가 소년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남으려면 내가 보지 못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명연은 이를 악물고 자신의 눈가를 향해 날카로운 조각을 휘둘렀습니다. 뜨겁고 끈적한 핏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시야가 붉게 물들고 눈을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명연은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막기 위해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지요. 잠시 후 문을 박차고 들어온 조판술은 피범벅이 된 채 바닥을 더듬으며 헛소리를 하는 명연을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앞이 안 보여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여긴 왜 이리 캄캄합니까? 초점을 잃고 허공을 휘젓는 소년의 손과 붉게 타버린 듯한 눈가를 본 조판술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장님이 되었구나. 이제 저놈은 평생 밥이나 축내는 등신이 되겠지. 숙부는 명연을 죽이는 대신 가문의 수치로 남겨두어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는 도구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명연은 조씨 가문의 그늘진 별채에 갇혀 천치장님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숙부는 수시로 찾아와 명연의 눈앞에서 칼날을 휘두르거나 갑자기 큰 소리를 질러 그가 정말로 보지 못하는지 시험했거든요. 명연은 그때마다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바닥에 오줌을 지리는 신용까지 해야 했습니다. 속으로는 칼날이 스치는 공기의 파동을 읽고 숙부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며 분노를 사기면서 말이지요. 얼마나 무섭고도 외로운 싸움이었겠어요. 12살 소년이 감당하기엔 세상은 너무나 차갑고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명연은 밤마다 피눈물을 삼키며 아버지가 돌아가신 쪽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보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귀는 더 밝아졌고 제 마음의 눈은 숙부의 그 더러운 속내를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명연은 어둠 속에서 감각을 단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감고 방 안의 파리 소리를 찾아내고 바람에 실려오는 흙먼지의 냄새로 날씨를 맞추며 마당을 걷는 하인들의 발소리만으로 그들의 기분을 파악했지요. 장님이 된 척하는 12년의 세월은 그를 단순한 신동에서 가장 날카로운 감각을 지닌 맹룡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겉으로는 숙부의 조롱을 받으며 낄낄거리는 바보처럼 보였지만 그의 내면은 복수의 불꽃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가문을 삼킨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명연은 스스로 어둠 그 자체가 되기로 한 셈이지요. 조판술은 명연이 성장할수록 그를 더욱 무시하고 핍박했습니다. 이 가문의 피를 이어받은 놈이 어찌 저리 모자란 장님이 되었단 말이냐. 차라리 그때 죽는 것이 나았을 것을. 숙부의 독설은 명연의 귀를 때렸지만 그는 그저 지팡이를 휘두르며 헛구역질을 하는 신용으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연의 그 멍한 눈동자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지성을 결코 잊지 마셔요. 그는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문을 무너뜨린 숙부의 오만함이 극에 달할 때
그리고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진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날 그날을 말이지요. 참으로 기나긴 고통의 시간이지만 명현은 단 한순간도 아버지가 남기신 살아라는 명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피로 물든 기억은 이제 그를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뿌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눈을 잃은 사내에게 세상은 그저 칠흑 같은 어둠일 뿐이라고들 생각하시겠지요. 하지만 우리 조명현 도령에게 어둠은 오히려 가장 믿음직한 동료이자 세상을 투명하게 비춰주는 거울이었답니다. 스스로 눈가에 흉터를 남기고 장님이 된 척 연기하며 보낸 12년의 세월. 그 긴 시간 동안 명현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듣고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만지며 자신만의 감각을 벼려왔거든요. 깊은 밤 모두가 잠든 조판서 댁의 정막을 깨는 것은 오직 명현의 예민한 귀뿐이었습니다. 지붕 위 기와 사이를 스쳐 지나는 바람의 결이나 마당 한 구석에서 낙엽 밑으로 파고드는 벌레의 발짓 소리조차 그에게는 한 권의 책을 읽는 것처럼 선명하게 다가왔으니까요. 얼마나 고독하면서도 치열한 수련이었겠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조판술 숙부는 명현의 방 앞에 서서 그를 뚫어지게 감시하고 있었지요. 명현은 방 안에서 일부러 지팡이를 거꾸로 쥐고는 벽을 툭툭 치며 헛손질을 해댔습니다. 아이고, 여기 문고리가 어디 갔나? 아침에는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명현의 입에서는 모자란 소리가 흘러나왔지만 그의 발끝은 방바닥에 닿는 미세한 진동을 통해 숙부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숙부가 숨을 들이켜는 소리, 도포 자락이 살짝 스치는 소리만으로도 그가 지금 어떤 표정으로 자신을 비웃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었거든요. 참으로 기가 막힌 연극이지요. 숙부는 조카가 저리 천치가 되었으니 제 소나기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 굳게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숙부가 자리를 비우는 순간 명현의 움직임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팡이도 없이 소리 하나 내지 않고 방 안을 가로지르는데 그 걸음걸이가 마치 물 위를 걷는 것처럼 가볍고 날렵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은 채로 서재 구석에 숨겨둔 낡은 책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비록 눈으로 글자를 읽을 수는 없었지만 명현은 손끝으로 종이의 질감을 느끼고 묵향의 미세한 차이를 맡으며 과거에 외웠던 문장들을 머릿속으로 되새겼습니다. 소리만으로 마당에 떨어진 낙엽의 개수를 맞히고 담장 밖을 지나가는 행인의 보폭만으로 그가 짐을 들었는지 혹은 급히 달려가는지를 알아맞혔으니 이게 보통 재주인가요? 한 번은 숙부가 명현을 시험하려 아주 잔인한 짓을 꾸몄답니다. 명현이 걷는 길목에 말뚝을 박아두고는 그가 걸려 넘어지는지 지켜본 것이지요. 명현은 지팡이 끝에 전해지는 공기의 흐름이 아주 미세하게 꺾이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함정이었지만 명현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는 일부러 발을 헛디디는 척하며 말뚝 바로 옆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무릎이 까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아픔보다 연극이 들키지 않았다는 안도감에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겠지요. 아이쿠, 오늘따라 땅이 왜 이리 솟아올랐을까? 명현이 바보처럼 웃으며 흙을 털어내자 멀리서 지켜보던 숙부는 그제야 의심을 거두고 낄낄거리며 돌아섰습니다. 명현의 귀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을 넘어 사람의 마음속에 숨겨진 욕망의 박동까지 잡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숙부 조판술이 하인들과 은밀하게 나누는 대화, 가문의 재산을 빼돌리려 장부를 조작하는 붓 가는 소리, 그리고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자들과 밤마다 나누는 술잔 부딪히는 소리까지 말이지요. 명현은 별채 어두운 방 안에 가만히 앉아 그 모든 소리를 기억의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겉으로는 숙부가 던져주는 식은 밥이나 얻어먹는 가련한 신세였지만 속으로는 가문을 좀먹는 벌레들을 하나하나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참으로 무서운 집념이 아닐 수 없거든요. 밤이 깊어지면 명현은 마당으로 나와 하늘을 향해 귀를 열었습니다. 구름이 흘러가는 소리, 별빛이 쏟아지는 듯한 고요한 울림 속에서 그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명현아, 정진하거라. 보이지 않는 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니라. 명현은 그럴 때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눈을 포기한 대신 얻은 이 날카로운 감각들이 언젠가는 가문의 누명을 벗기고 숙부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낼 날카로운 칼날이 될 것임을 믿었으니까요. 12살 소년이 이룬 이 기적 같은 변화는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피눈물을 삼키며 길러낸 인내의 결과물이었지요. 숙부 조판술은 명현이 성장할수록 그를 집안의 귀찮은 짐짝 취급했습니다. 저놈은 이제 장님에다 귀까지 먹었는지 불러도 대답이 없구나. 하지만 명현은 대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숙부의 목소리에 섞인 비열한 진동을 분석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세상이 그를 동정하고 멸시할 때 명현은 그늘 아래 숨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진실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거든요. 보이지 않는 눈은 이제 마음의 눈이 되어 숙부의 검은 속내를 낱낱이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이토록 예민해진 명현의 감각은 이제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숙부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가문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려 할 때 명현은 지팡이 하나에 의지한 채 고요히 때를 기다렸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를 맹인이라 부르며 무시했지만 사실 그는 한양에서 가장 밝게 깨어있는 자였답니다. 어둠 속에서 더 선명하게 빛나는 그의 지혜가 어떻게 가문을 다시 세우게 될지 참으로 가슴 뛰는 전개가 기다리고 있지 않나요? 명현은 오늘도 어둠 속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소리로 써내려가는 자신만의 복수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 조명현 도령이 장성한 청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조판서댁 마당에 난데없는 혼담이 오가기 시작했지요. 숙부 조판술이 어디서 구해왔는지 정체 모를 처자와 명현을 혼인시키겠다고 선언한 것이거든요. 장님에다 천치인 놈에게 과분한 짝이지. 조판술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하인들에게 떠벌렸습니다. 그가 데려온 처자는 몰락한 가문의 딸이라는데 입을 꾹 다문 채 한마디 말도 내뱉지 않는 벙어리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이름은 설이라고 했지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한 명은 앞을 못 보고 한 명은 말을 못하니 참으로 기가 막힌 천생연분이라고 말이지요. 얼마나 고약한 신보였겠어요. 조판술은 명현을 더 깊은 고립 속에 밀어넣기 위해 일부러 그런 처자를 골랐던 겁니다. 혼례를 치르는 날 조판서댁 마당에는 잔치 국수 냄새가 진동했지만 분위기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명현은 연지곤지를 찍고 앉아있을 신부의 얼굴을 볼 수 없었지요. 그저 곁에서 느껴지는 서늘하고도 정갈한 기운만을 감지할 뿐이었습니다. 신부 설이는 붉은 화롯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는데 그 몸짓이 어찌나 고요한지 마치 숨조차 쉬지 않는 인형 같았거든요.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귓가를 때렸지만 명현은 그저 지팡이를 쥐고 멍한 표정을 지으며 침을 흘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신랑이 저 모양이니 신부가 얼마나 속이 터질까.
구경꾼들의 수군거림이 담장을 넘었지만 명현은 신부의 소매 끝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은 두려움이라기보다는 무언가 억눌린 긴장감에 가까웠거든요. 사실 설이에게는 남모를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과거 명현의 아버지와 뜻을 같이 했던 강직한 무장 가문의 딸이었지요. 하지만 영모의 칼바람에 가문이 몰락하고 자객들의 추격을 받게 되자 살아남기 위해 벙어리 행세를 하며 숨어 지내왔던 겁니다. 조판술은 그런 그녀의 배경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다루기 쉬운 벙어리 처녀라고만 생각해서 명현의 짝으로 점지한 것이니 참으로 운명의 장난이 아니겠어요. 설이는 가문이 원수를 갚기 위해 호랑이 굴로 제 발로 들어온 셈이었습니다. 그녀의 비단 치마 아래에는 날카로운 비수가 숨겨져 있었고 단단히 담은 입술 속에는 수많은 비밀이 일렁이고 있었지요. 잔치가 끝나고 마침내 두 사람만 남은 신방. 촛불이 일렁이며 창살무늬 그림자를 방 안에 길게 드리웠습니다. 명현은 방 한구석에 멍하니 앉아 벽을 더듬거리는 연기를 시작했지요. 부인이라는 분은 어디 계시오? 이 방은 왜 이리 캄캄하단 말이오? 명현의 헛손질이 설이의 옷자락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설이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가만히 앉아 명현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명현은 보이지 않는 척했지만 자신의 예민한 청각으로 신부의 호흡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었거든요. 일반적인 여인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한숨을 내쉬거나 울음을 터뜨릴 법도 한데 설이의 호흡은 지나치게 규칙적이고 단단했습니다. 마치 단전호흡을 하는 고수처럼 말이어요. 명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처자, 예사로운 인물이 아니구나. 평범한 벙어리 처녀라면 지녀야 할 당혹감이나 슬픔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공기를 타고 전해지는 그녀의 기운은 밤을 기다리는 매처럼 날카롭고 예리했습니다. 설이 역시 명현을 관찰하고 있었지요. 비록 눈을 초점 없이 굴리며 헛소리를 내뱉고 있지만 명현의 손등에 잡힌 굳은 살이나 지팡이를 쥐는 방식이 일반적인 장님과는 확연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문 밖에서 조판술의 사계들이 엿듣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명현의 어깨 근육이 아주 미세하게 반응하는 것을 설이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술 취한 하인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두 사람이 마주 앉은 공간은 세상과 단절된 듯 고요했지요. 명현은 지팡이 끝으로 바닥을 툭툭 치며 일부러 촛농이 떨어지는 곳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뜨거운 촛농이 손등에 닿았지만 명현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어요. 연기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고통은 12년 동안 익숙해진 것이었거든요. 설이는 그 광경을 보고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지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장님, 도련님과 벙어리 신부, 세상이 버린 두 영혼이 만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두 마리의 용과 호랑이가 서로의 정체를 숨긴 채 마주보고 있는 형국이었지요. 명현은 문득 설이의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인, 내 눈은 멀었어도 당신의 향기가 참으로 맑다는 것은 알겠소. 비록 말은 못한다 들었으나 당신의 마음속에는 어떤 폭풍이 치고 있는지 궁금하구려. 명현의 나직한 목소리에 설이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바보 연기를 하는 사내의 말투가 아니라 깊은 통찰을 지닌 자의 진심 어린 물음이었거든요. 설이는 대답 대신 명현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바닥은 여느 양가 규수처럼 부드럽지 않았지요. 칼자루를 쥐었던 단단한 굳은 살이 명현의 손등에 닿았습니다.
그 짧은 접촉만으로도 명현은 깨달았을 겁니다. 자신의 곁에 선 이 여인이 결코 짐이 아니라 함께 어둠을 뚫고 나갈 동반자가 될 것임을 말이지요. 조판술은 이 혼례로 명현이 영원히 침묵 속에 갇힐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큰 실수를 한 것이거든요. 벙어리는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을 가장 완벽하게 지키는 법이고, 장님은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가장 투명하게 보는 법이니까요. 두 사람의 만남은 조판서 가문의 드리운 어둠을 걷어낼 시작점이자 12년의 한을 풀기 위한 동맹의 서막이었습니다. 신방의 촛불은 점점 타들어갔지만 두 사람의 가슴 속에서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 새로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서글프면서도 장엄한 밤이었겠어요. 이제 한양 땅에는 소리 없이 세상을 뒤엎을 기묘한 부부의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촛불이 일렁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면에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여전히 조판술의 사계들이 발소리를 죽인 채 동태를 살피고 있었지요. 조명현 도령은 그들의 기척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소리로 느끼며 일부러 멍청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허허, 부인. 이 방은 참으로 넓기도 하구려. 지팡이가 없으면 내 잠자리 하나 찾기도 쉽지 않겠어요. 명현은 바닥을 짚으며 엉뚱한 곳으로 손을 뻗어 더듬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민한 손끝은 이미 서리의 옷자락에서 흘러나오는 미세한 살기를 잡아내고 있었거든요. 참으로 묘한 밤이지 않나요? 한 명은 보이지 않는 척 세상을 속이고 한 명은 말하지 못하는 척 비밀을 삼키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서리가 가만히 자리에서 일어나 명현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소리 하나 나지 않았지만 명현의 귀에는 그녀가 내딛는 지면의 눌림과 공기의 흐름이 아주 선명하게 읽혔지요. 서리는 대답 대신 명현의 손바닥에 손가락 끝으로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적들이 듣고 있습니다. 차갑고도 단단한 손가락 끝이 손바닥을 스칠 때 명현은 전율을 느꼈을 겁니다. 이 여인은 벙어리 행세를 하는 가련한 신부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만큼이나 깊은 어둠을 품은 고수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것이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어요. 12년 동안 혼자라고만 생각했던 이 사투의 뜻밖의 동료가 나타난 셈이니까요. 명현은 그녀의 손을 가만히 쥐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부인, 내 눈은 어둡지만 그대의 마음속에 벼려진 칼날 소리는 아주 잘 들리는구려. 그대 역시 죽지 못해 이 호랑이 굴로 들어온 게 아니오? 그 순간 서리의 숨결이 아주 짧게 멎었습니다. 명현이 장님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 또한 직감한 것이지요. 서리는 명현의 손등에 다시 한번 힘주어 글을 새겼습니다. 조판술은 제 가문이 원수입니다. 도령님의 눈은 멀지 않았군요.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비록 명현의 눈은 초점이 흐려 보였지만 그 기운만큼은 12년 전에 그 총명하던 신동의 모습 그대로였거든요. 참으로 애틋하면서도 서슬퍼런 만남이 아닐 수 없지요. 밖을 감시하던 사계들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명현은 그제야 굽히고 있던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흐릿함이 없었지요. 서리 역시 입을 열어 조용히 웅얼거렸습니다. 혀가 잘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소리를 죽여온 인고의 시간이 그녀의 목소리에 섞여 나왔습니다. 조명현 도령님 살아계셨군요. 바보가 되어 가문을 지키고 계셨던 것이군요. 서리의 목소리는 갈라진 듯 낮았지만 그 안에는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명현은 그녀의 얼굴을 볼 수는 없었으나 목소리의 떨림에서 그녀가 겪었을 고통을 충분히 잠작할 수 있었겠지요. 부인, 아니 설이 그대여.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구려. 두 사람은 밤이 새도록 낮은 목소리와 손바닥의 글씨로 서로의 비밀을 공유했습니다. 설이는 자신의 가문이 조판술의 계략으로 어떻게 몰락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왜 벙어리 행세를 하며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명현 역시 12년 전 자신의 눈을 찔러야 했던 그 끔찍한 밤과 숙부의 감시 아래서 감각을 길러온 세월을 이야기했지요. 얼마나 가슴 아픈 사연이었겠어요.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두 사람은 단단한 동맹을 맺기로 맹세했습니다. 조판술이 던진 미끼였던 이 혼인이 오히려 그의 목을 조를 가장 치명적인 올가미가 된 것이거든요. 참으로 세상 일모를 노르시지요. 숙부는 내가 장님인 것을 확신하고 방심하고 있소. 그 틈을 타서 가문에 숨겨진 장부와 아버지를 모함했던 가짜 서신들을 찾아야 하오. 명현의 말에 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밤마다 조판술의 서재와 사계들의 움직임을 살피겠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움직이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두 사람의 눈빛은 촛불보다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밖에서는 새벽닭이 울기 전에 고요함이 내려앉았지만 신방 안의 열기는 식을 줄을 몰랐지요. 이제 이들은 단순한 부부가 아니라 어둠을 뚫고 나갈 한 몸이 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명현은 설이의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우리는 다시 장님, 남편과 벙어리 아내로 돌아가야 하오. 숙부의 눈을 가리는 연극은 더 치밀해져야 할 것이요. 설이는 대답 대신 명현의 손을 꽉 쥐어 보였습니다. 얼마나 긴장되고도 벅찬 약속이었겠어요. 12년의 한을 풀기 위한 복수의 서막이 이 작은 신방에서 조용히 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조판술은 자신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믿으며 단잠에 빠져 있었겠지만 그가 데려온 며느리가 자신의 심장을 겨눌 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요. 아침 햇살이 문창살을 비추자 명현은 다시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설이는 단정한 자세로 입을 굳게 다문 채 신랑의 시중을 드는 척했지요. 방 밖에서 이를 지켜보던 하인들은 참으로 말 못하고 못 보는 가련한 부부로다 하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앞에 있는 것은 가련한 희생양이 아니라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와 같았거든요. 이제 한양 조판서 댁의 운명은 이 기묘한 부부의 손에 의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흥미진진하고도 소름 돋는 반전의 시작이 아니겠어요. 한양 땅의 기묘한 혼례의 소문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도성안을 발칵 뒤집어 놓을 만큼 괴상하고도 무시무시한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지기 시작했지요. 글공부에 매진하던 선비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돌연 미쳐버리거나 피를 토하며 목숨을 잃는 일이 속출한 것입니다. 저작거리 사람들은 이 참혹한 광경을 보며 입을 모아 수군거렸어요. 어떤 책을 읽기만 하면 귀신이 씌어 죽는다지 뭡니까? 이름하여 금서라 불리는 정체 모를 책자가 유생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퍼져나갔던 모양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소름 돋는 일이 아니겠어요. 평화롭던 도성이 순식간에 죽음의 그림자로 뒤덮였으니 임금님의 심정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임금님께서는 이 해괴한 변개를 다스리기 위해 학문이 깊고 가풍이 엄격한 집안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운명의 장난인가요? 바로 조판서 가문의 대를 잇고 있는 조판술에게
이 사건의 조사를 맡으라는 어명이 떨어진 것입니다. 숙부 조판술은 겉으로는 황송해하며 명을 받들었지만 속으로는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었거든요. 그는 이 기회를 이용해 눈엣 가시 같았던 조카 명연을 완전히 치워버릴 무서운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장님인 놈에게 조사를 돕게 한다면 사고로 죽어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겠지. 조판술의 눈빛은 독사처럼 번득였고 그의 탐욕은 이제 가문을 넘어 도성 전체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조판술은 명연의 별채로 들이닥쳤습니다. 명연은 마당에서 지팡이를 짚은 채 괜히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으며 나비라도 잡으려는 듯 멍청한 신용을 하고 있었지요. 허허, 숙부님 오셨습니까? 오늘따라 마당에서 꽃향기가 유독 진하게 나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요. 명연의 말투는 어눌했고 얼굴에는 바보 같은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귀는 조판술의 발걸음 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무겁고 급하다는 것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거든요. 숙부의 몸에서 풍기는 매캐한 화약 냄새와 비릿한 잉크 냄새까지도 명연의 코끝을 예리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조판술은 가소롭다는 듯 명연을 내려다보며 목소리를 높였지요. 명연아, 너도 가문의 일원이니 임금님의 근심을 덜어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도성에 도는 기괴한 책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내가 동행해야겠다. 비록 눈은 멀었어도 내 귀와 손끝이 쓸모가 있을지 모르니 말이다. 이 얼마나 잔인한 제안입니까? 앞을 못 보는 장님을 사지로 몰아넣겠다니 조판술의 신보는 정말이지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어요. 곁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서리의 눈동자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서리는 입을 굳게 다문 채 명연의 소매를 가만히 쥐었지요. 그녀의 손끝에서는 가지 말라는 무언의 신호와 함께 자신이 반드시 지켜주겠다는 단단한 결의가 전해졌습니다. 명연은 서리의 손길에서 힘을 얻으며 일부러 지팡이를 떨어뜨리는 연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임금님의 일이라니요. 제가 무엇을 알겠습니까만 숙부님 말씀이라면 따라야겠지요. 제가 짐이나 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명연은 바닥을 더듬으며 지팡이를 찾는 척했지만 머릿속으로는 이미 이 사건의 배후에 숙부가 깊이 연루되어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조판술은 조사를 핑계로 명연을 한양 변두리의 낡은 서고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햇빛조차 잘 들지 않아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고 으스스한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지요. 조판술은 명연에게 무거운 서책 더미를 옮기게 하거나 보이지도 않는 글자를 확인하라며 조롱을 일삼았습니다. 자, 신동이라 불리던 내 솜씨를 좀 보자꾸나. 이 책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말해보거라. 조판술의 웃음소리가 서고 천장에 울려 퍼질 때마다 명연은 속으로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팡이 끝으로 바닥의 진동을 읽으며 서고 내부의 구조를 낱낱이 파악해 나갔습니다. 낡은 종이가 바스라지는 소리, 벽장 뒤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쥐소리, 그리고 숙부가 몰래 숨겨둔 책자가 내뿜는 독특한 향나무 냄새까지 말이지요. 명연은 장님 연기를 하며 서고 구석구석을 더듬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손끝에 닿은 낱장 하나에서 소름 끼치는 감촉을 느꼈거든요. 일반적인 종이와 달리 사람의 피부처럼 질척이고 서늘한 느낌이 드는 괴상한 종이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정신을 갉아먹는 금서의 일부라는 것을 직감한 명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숙부 조판술은 명연이 그것을 만지는 줄도 모르고 밖에서 하인들과 은밀하게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저놈을 이 서고에 가두고 불을 지를 것이다. 금서를 조사하다 사고로 죽은 것으로 처리하면 끝이지. 숙부의 비정한 계획이 명연의 예민한 귀에 아주 선명하게 꽂혔습니다. 명연은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공포를 느꼈지만 오히려 더 멍청한 표정을 지으며 서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숙부님, 여기는 먼지가 너무 많아 재채기가 멈추질 않습니다요. 에치. 명연의 요란한 재채기 소리에 조판술은 미간을 찌푸리며 퇴하고 침을 뱉었지요. 숙부는 이제 명연의 생명이 몇 시간 남지 않았다고 믿으며 방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명연은 이미 서고 안에서 금서의 냄새와 그 배후의 단서를 자신의 머릿속에 완벽하게 새겨두었습니다. 12년의 인내가 드디어 거대한 사건의 실마리를 잡게 된 것이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연은 서리와 눈빛조차 나누지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서리는 조판술의 사계들이 자신들을 에워싸고 있음을 눈치채고 치마 속에 숨긴 비수의 자루를 고쳐주었습니다. 명연은 지팡이로 땅을 규칙적으로 두드리며 서리에게 암호를 보냈지요. 오늘 밤이다. 준비해라. 소리 없는 대화가 공중에서 교차하는 동안 한양의 하늘에는 먹구름이 낮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임금님의 명령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 기괴한 연극이 이제 곧 피 튀기는 전쟁터로 변하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조판술은 자신의 계략이 완벽하다고 믿으며 승리의 술잔을 미리 준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사냥꾼이 사냥감에게 역습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거든요. 명연은 별채에 돌아와 어둠 속에 가만히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 대신 온몸의 감각을 깨워 다가올 밤을 대비했지요. 한양을 뒤흔든 금서 사건의 진실이 그리고 가문이 원수를 갚을 절호의 기회가 바로 이 어둠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참으로 숨막히는 긴장감이 아니겠어요. 조명현과 설애, 이 기묘한 부부가 조판술의 거대한 음모에 맞서 어떻게 이 어둠을 돌파해 나갈지 이제 곧 그 장렬한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깔린 먹구름이 달빛마저 집어삼킨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도성 전체가 죽은 듯 고요에 잠겼지만 조판서댁의 별채만큼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서슬퍼런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지요. 조명현 도령은 방 안에서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아니, 사실 그에게 눈을 감고 뜨는 것은 이제 큰 의미가 없었거든요. 그의 온몸은 이미 방 밖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풀벌레 소리와 먼 곳에서 들려오는 파수꾼의 발소리까지 낱낱이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곁에 서 있는 서리 역시 소리 없이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지요. 낮 동안은 입을 꾹 다문 가련한 벙어리 신부였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의 몸짓은 밤을 가르는 날카로운 검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묘하고도 장엄한 광경이었겠어요. 세상이 버린 장님과 벙어리가 가문의 운명을 걸고 어둠 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명연은 나직하게 숨을 내뱉으며 서리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부인, 숙부가 서고 주위에 사계들을 배치했을 것이요. 그들의 호흡소리가 거칠어지는 틈을 타야 하오. 명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산맥처럼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지요. 서리는 대답 대신 명연의 손등에 손가락 끝으로 조용히 글씨를 새겼습니다. 제가 길을 열겠습니다. 도령님은 제 발소리만 따라오셔요. 참으로 가슴 벅찬 동맹이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은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지팡이 끝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명연은 땅의 진동을 통해
적들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숙부 조판술이 심어놓은 사계들이 담벼락 너머와 나무 뒤에 숨어 있었지만 그들은 명연히 그저 화장실이나 가려는 장님인 줄로만 알고 방심하고 있었거든요. 서고로 향하는 길은 멀지 않았으나 그 압박감은 천리길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을 겁니다. 서리는 마치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움직이며 명연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치워나갔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어찌나 빠르고 정교한지 숲을 흔드는 바람조차 그녀의 몸놀림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였지요. 명연은 지팡이를 가볍게 쥐고 서리가 만들어내는 공기의 파동을 따라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왼쪽 담벼락 아래에 1명, 그리고 서구 입구에 2명이 있구려. 명연이 귀속말로 속삭이자 서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잠시 후 아주 작은 신음과 함께 감시하던 사계들이 소리도 없이 바닥으로 고꾸라졌지요. 피비린내가 아주 미세하게 코끝을 스쳤지만 명연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12년의 한을 풀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비정함은 이미 각오한 일이었으니까요. 마침내 서고의 육중한 문 앞에 도달했습니다. 낮에 보았던 그 서고였지만 밤의 기운을 머금은 그곳은 마치 거대한 괴물의 아가리처럼 으스스한 입을 벌리고 있었거든요. 명연은 문고리를 잡는 대신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향나무 냄새와 눅눅한 종이 냄새에 집중했습니다. 이 안이요. 숙부가 숨겨둔 금서와 가짜 장부들이 이 서고 지하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어. 서리는 문 잠금 장치를 칼날로 교묘하게 비틀어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찰나의 마찰음조차 명연의 도포 자락으로 감싸안아 소리를 죽였으니 참으로 완벽한 호흡이 아니겠어요. 서고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이 두 사람을 덮쳐왔습니다. 명연은 지팡이로 바닥의 특정 지점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이요. 바닥의 울림이 다른 곳보다 훨씬 깊고 공허하구려. 그는 장님 연기를 하느라 평생을 더듬거리며 살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정확하게 비밀 통로의 입구를 찾아냈습니다. 서리와 함께 바닥 기둥을 조심스럽게 밀어내자 아래로 향하는 가파른 계단이 나타났지요. 계단 밑바닥에서는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금서의 독한 기운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조판술이 도성 사람들을 미치게 하려고 준비했던 그 끔찍한 책들이 바로 이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치가 떨리고 분통 터지는 일이었겠습니까? 가문의 이름을 더럽히고 백성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숙부의 죄악이 이 어두운 지하 공간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지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좁고 축축했습니다. 명연은 손끝으로 벽면의 감촉을 느끼며 나아갔지요. 벽면은 일반적인 돌이 아니라 고운 흙을 이겨 바른 뒤 사람의 뼈를 섞어 만든 듯 서늘하고 매끄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판술의 광기가 이 서고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서리 그대여 조심하시오. 공기의 흐름이 여기서부터는 아주 무겁게 가라앉아 있어. 명연의 경고에 서리는 비수를 고쳐쥐며 주위를 경계했습니다. 지하실 한가운데에는 낡은 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붉은 먹으로 기괴한 문자가 적힌 종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지요. 그것이 바로 사람의 심장을 파먹는다는 금서의 원본이었습니다. 명연은 그 종이들을 손으로 만져보며 숙부의 필체를 확인했습니다. 아버지를 모함했던 그 필체와 똑같구려. 숙부는 12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목숨을 종이장처럼 여기는 자였소.
명연의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12년 전 아버지가 억울하게 끌려가던 날의 비명소리가 귓가를 때리는 듯 했지요. 서리는 분노에 떠는 명연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명연을 다시 냉철한 이성의 세계로 불러들였습니다. 지금은 분노할 때가 아니라 증거를 확보해야 할 때였으니까요. 서리는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조판술이 고위 관료들과 주고받은 비밀 서신들을 찾아냈습니다. 조판서 가문을 무너뜨리고 도성을 혼란에 빠뜨려 권세를 찬탈하려 했던 거대한 음모가 비로소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위층 서고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지하까지 울려 퍼졌지요. 명연의 귀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숙부요. 생각보다 빨리 왔구려. 발걸음 소리가 67명은 좋게 넘소. 조판술은 자신의 비밀이 탄로날까 두려워 야밤의 서고를 다시 찾은 모양입니다. 횃불의 불빛이 계단 입구를 비추기 시작했고 조판술의 비릿한 목소리가 지하실을 파고들었습니다. 거기 누구냐? 어떤 쥐새끼가 감히 내 서고에 발을 들였단 말이냐? 얼마나 급박하고 위험천만한 순간이었겠어요. 이제 퇴로는 끊겼고 두 사람은 이 어두운 지하 서고에서 숙부의 무리들과 목숨을 건 대결을 벌여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명연은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웠습니다. 더 이상 바보 장님인 척하며 비굴하게 웃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는 손에 쥔 대나무 지팡이를 가볍게 털어냈습니다. 그러자 지팡이 껍질이 벗겨지며 그 안에서 시퍼런 칼날이 번뜩이는 장검이 모습을 드러냈지요. 12년 동안 어둠 속에서 갈고 닦은 맹룡의 칼날이 드디어 주인을 만난 겁니다. 서리 또한 비수를 역수로 쥐고 공격 자세를 취했지요. 숙부님, 조카가 여기 있습니다. 12년 만에 드디어 눈을 뜨고 숙부님을 뵙는구려. 명연의 당당한 목소리가 지하 서고를 흔들었습니다. 이제 한양 땅을 뒤흔들 피의 복수극이 그 장렬한 서막이 이 지하 공간에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좁고 습한 지하 서고 안으로 조판술과 그의 사계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횃불의 일렁이는 불빛이 벽면에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냈고 매캐한 연기가 지하실의 무거운 공기를 더욱 압도했지요. 조판술은 자신의 비밀스러운 장소에 침입자가 있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안면 근육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어떤 놈이냐?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이곳에 발을 들인 쥐새끼가 누구란 말이냐? 숙부의 목소리는 광기에 젖어 쇳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 우뚝 서 있는 사내의 뒷모습을 본 순간 조판술은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지팡이를 짚고 바보처럼 해벌쭉 웃던 그 조카가 아니었습니다. 태산처럼 흔들림 없는 기계와 서슬 퍼런 살기를 뿜어내고 있는 저 사내가 정말 자신이 12년 동안 멸시해온 명연이란 말인가요? 명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초점 없이 흔들리던 눈동자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에는 어둠을 꿰뚫는 형형한 안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쥔 대나무 지팡이의 겉껍질을 가볍게 털어냈지요. 챙그랑하는 맑은 소리와 함께 지팡이 속에 숨겨져 있던 은빛 검신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숙부님, 12년 만에 정식으로 인사를 올립니다. 제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사실 저는 숙부님의 그 추악한 욕망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명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지하실 전체를 울릴 만큼 위험이 넘쳤습니다. 얼마나 소름 돋는 순간이었겠어요.
12년이라는 긴 인고의 세월이 드디어 칼날이 되어 숙부의 목전까지 다가온 것입니다. 조판술은 당혹감을 감추려 억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내 이놈 명현아. 장님 연기를 하며 목숨을 부지하더니 이제는 제정신이 아니구나. 저놈을 당장 쳐라. 감히 가문의 수장인 나에게 칼을 겨누다니. 조판술의 명령에 사계들이 일제히 칼을 뽑아들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명현은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지요. 아니, 오히려 눈을 감음으로써 그의 감각은 더욱 예리하게 깨어났습니다. 칼날이 공기를 가르는 파동, 적들의 거친 숨소리, 심지어 그들이 발을 내디딜 때 튀어오르는 흙먼지의 궤적까지 명현에게는 선명한 지도가 되어 그려졌으니까요. 명현의 검이 섬광처럼 번쩍였습니다. 챙강 하는 소리와 함께 달려들던 사계의 검이 맥없이 튕겨나갔고 명현의 신형은 마치 물 위의 안개처럼 적들 사이를 유려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 옆에는 서리가 있었습니다. 그녀 또한 더 이상 벙어리 행세를 하던 가련한 여인이 아니었지요. 소매 속에서 튀어나온 쌍비수가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궤적을 그리며 공중을 갈랐습니다. 서리의 몸놀림은 마치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제비처럼 가벼웠고 그녀의 공격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적의 혈도를 공략했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은 참으로 경이로웠습니다. 명현이 앞을 막아선 적의 균형을 무너뜨리면 서리가 소리 없이 다가가 그들을 제압했거든요. 지하실의 눅눅한 공기가 비릿한 피비린내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숙부 조판술은 뒷걸음질을 치며 경악했습니다. 자신이 데려온 벙어리 며느리와 장님, 조카가 한 쌍의 맹수처럼 자신의 수하들을 도륙하고 있었으니까요. 얼마나 무섭고도 허망한 배신감이었겠습니까? 내 이놈들, 감히 내 가문을 망치려 드느냐? 금군들이 오면 너희는 영모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조판술이 비명을 지르며 벽장 속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곳에는 비상시에 사용하려던 신호용 화약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명현은 그 움직임조차 소리로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명현의 검끝이 조판술의 손목을 스치듯 지나갔고 숙부가 쥐려던 화약통은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숙부님, 가문을 망친 것은 제가 아니라 바로 숙부님이십니다. 아버지를 영모로 몰아 죽이고 백성들을 미치게 만드는 금서를 만들어 권세를 누리려 한 그 죄를 어찌 다 갚으시렵니까? 명현의 꾸짖음은 벼락처럼 지하실을 울렸습니다. 12년 전 아버지가 억울하게 끌려가던 날의 그 참혹한 기억들이 명현의 검날에 실려 숙부를 압박해 들어갔지요. 지하실 구석으로 몰린 조판술은 이제 이성을 잃고 발악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칼 한 자루를 집어들고는 미친 듯이 휘둘러댔지요. 내가 이 가문의 주인이다. 내가 법이고 내가 왕이란 말이다. 조판술의 칼날은 무질서했고 탐욕에 눈이 멀어 방향을 잃었습니다. 명현은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며 검을 거두었습니다. 대신 지팡이 끝으로 조판술의 발목을 툭 쳤지요. 중심을 잃은 조판술은 자신이 공들여 만든 금서 더미 위로 처참하게 고꾸라졌습니다. 붉은 먹물이 그의 얼굴에 뒤범벅되어 마치 피눈물을 흘리는 괴물 같은 형상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인과응보가 아닐 수 없지요. 사람들의 정신을 파괴하려던 그 사악한 책들 위에 자신이 무릎을 꿇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때 지하실 위쪽에서 수많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판술은 그것이 자신의 원군이라 생각하고 비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하, 이제 끝이다. 금군들이 왔다.
너희는 이제 죽은 목숨이야. 하지만 지하 계단을 내려온 이들은 금군이 아니었습니다. 명연이 미리 서리를 통해 연락해 두었던 과거 아버지의 뜻을 받들던 충신들과 임금님이 직접 파견한 암행어사 일행이었지요. 그들은 지하실의 참혹한 광경과 조판술이 숨겨두었던 금서, 원본, 그리고 비리가 적힌 장부들을 목격하고는 탄식을 금치 못했습니다. 조판술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드러난 이상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거든요. 서리는 명연의 곁으로 다가와 그의 소매를 가만히 잡았습니다. 명연은 검을 다시 대나무 지팡이 속으로 집어넣고 다시금 눈을 감았습니다. 부인, 이제 끝났구려. 12년의 어둠이 비로소 걷히고 있습니다. 서리는 대답 대신 명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승리의 환희이자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지하 서고의 횃불이 하나둘 꺼져갔지만 두 사람의 가슴 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밝은 희망의 빛이 타오르고 있었지요. 얼마나 장엄하고도 감동적인 밤이었겠어요. 장님 도령과 벙어리 신부가 한양의 가장 깊은 어둠을 걷어낸 것입니다. 포박당에 끌려가는 조판술의 뒷모습을 보며 명연은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조판서 가문의 명예는 다시 세워질 것이고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원혼도 비로소 안식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한양의 공기는 비가 온 뒤처럼 맑게 개어 있었지요. 명연은 지팡이를 짚고 서리의 부축을 받으며 서고를 걸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을 가련한 장님 부부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이제 세상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밝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12년의 인내가 빚어낸 이 기적 같은 복수극은 한양 땅 전설이 되어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될 것입니다. 지옥 같던 지하 서고의 비릿한 공기를 뒤로하고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한양의 밤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구름 사이로 맑은 달빛을 내비치고 있었습니다. 포박당한 숙부 조판술이 울부짖으며 끌려가는 소리가 멀어질수록 12년 동안 명연의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바위덩이도 조금씩 가벼워지는 듯 했지요. 명연은 지팡이를 짚고 서서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비록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코끝을 스치는 흙내음과 정막을 깨는 새벽닭의 울음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살아있음을 증명해주고 있었거든요. 곁에서 피 묻은 비수를 거두고 명연의 옷자락을 가만히 잡아주는 서리의 손길이 참으로 따스했습니다. 얼마나 길고 고통스러운 밤이었겠어요. 장님과 벙어리로 살아야 했던 두 영혼이 비로소 세상의 빛 앞에 당당히 서게 된 것이지요. 다음 날 아침 조판서 댁의 풍경은 그야말로 천지개벽이라 할 만큼 달라져 있었습니다. 집안을 장악하고 횡포를 일삼던 조판술의 무리들은 모두 의금부로 압송되었고 명연의 아버지에게 씌워졌던 억울한 역모의 누명은 임금님의 친국을 통해 낱낱이 밝혀졌거든요. 조명연은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어둠을 택한 충신 중의 충신이로다. 임금님의 교지가 마당 가득 울려 퍼질 때 그곳에 모인 하인들과 친지들은 모두 엎드려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연은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단정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지요. 하지만 이제 그 누구도 그를 가련한 장님이라 부르며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어둠 속에서 벼려낸 날카로운 지혜와 인내에 경외감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을 뿐입니다. 참으로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가슴 벅찬 순간이었지요.
설에 또한 더 이상 입을 닫고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정갈한 비단 옷으로 갈아입고 명연의 곁에서 비로소 자신의 맑은 목소리를 내어 가문이 어른들께 인사를 올렸습니다. 저희 부부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도령님의 굳건한 의지와 돌아가신 부친의 보살핌 덕분이옵니다. 서리의 목소리는 은쟁반에 옥굿을 굴러가듯 청아했고 그 눈동자는 새벽 이슬처럼 맑게 빛났거든요. 사람들은 그런 서리를 보며 어찌 저런 보배 같은 여인을 몰라보고 벙어리라 흉을 보았을까 하며 자책했습니다. 명연은 아내의 목소리를 들으며 얼굴 가득 인자한 미소를 지었지요. 비록 얼굴을 마주 볼 수는 없었으나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12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며칠 뒤 명연은 서리의 부축을 받으며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산소를 찾았습니다. 가을바람에 억새가 서걱거리는 소리가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반기는 속삭임처럼 들려왔지요. 명연은 정성껏 올린 술잔을 앞에 두고 조용히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소자 이제야 아버님의 명을 받들어 가문의 누명을 벗겼습니다. 12년 전 그날 저에게 살아남으라 말씀해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명연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의 눈을 찔러야 했던 그 처참한 고통도 바보 소리를 들으며 비굴하게 웃어야 했던 그 서러운 세월도 이제는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과 섞여 바람에 날아갔지요. 곁에서 함께 절을 올리던 서리는 명연의 떨리는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무덤가에 나란히 누워있는 풍경이 참으로 애틋하면서도 평화로웠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명연에게 큰 벼슬을 내리려 하셨으나 명연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전하, 저는 이미 어둠 속에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화려한 조정의 자리보다는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백성들의 곁을 지키고 싶사옵니다. 명연의 진심 어린 청에 임금님께서는 감복하시어 그를 한양의 등불이라 칭송하시며 조판서 가문의 명예를 영원히 보전해 주기로 약속하셨지요. 얼마나 훌륭하고도 겸손한 성품입니까? 권세에 눈이 멀어 형제를 죽였던 숙부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기로 한 명연의 결단에 도성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제 조판서 댁은 더 이상 공포와 음모의 공간이 아니라 백성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지혜를 나누는 한양의 가장 따뜻한 사랑방이 되었던 것이지요. 세월이 흘러 명연과 서리 부부에게도 예쁜 아이들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장님인 줄 알면서도 그 누구보다 아버지를 존경하며 자랐거든요. 명연은 어린 자식들을 무릎에 앉히고 12년 전의 이야기를 마치 남의 이야기하듯 담담하게 들려주곤 했습니다. 얘들아, 세상에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단다. 마음의 눈을 뜨면 바람의 소리에서도 진실을 찾을 수 있고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지. 아이들은 초점 없는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리는 그런 부자의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으며 따뜻한 차를 내어왔지요. 참으로 소박하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한 행복이 그 가문의 마당에 가득 고여 있었던 겁니다. 세월의 강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 어느덧 조명현 도령과 서리 부부의 머리칼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숙부 조판술이 저질렀던 그 참혹한 악행과 지옥 같았던 지하 서고의 기억도 이제는 먼 옛날 이야기가 되었지요. 하지만 한양 땅 사람들은 여전히 이 부부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보여준 인내와 지혜가 도성 백성들의 마음속에 깊은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거든요. 명현은 비록 육신의 눈은 영영 뜨지 못했으나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비추는 그만의 방식은 날이 갈수록 더욱 깊고 그윽해졌습니다. 얼마나 경이로운 일이었겠어요. 어둠 속에서 평생을 보낸 사내가 도성에서 가장 밝은 길잡이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어느 한가로운 오후였습니다. 조판서댁 사랑방에는 은은한 침향 냄새가 감돌고 있었지요. 명현은 창가에 앉아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온기를 손바닥으로 느끼며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손주들이 마당을 뛰어놀며 웃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할아버지, 여기 제가 그린 그림 좀 봐주셔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목소리에 명현은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손을 뻗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허허, 우리 손주가 정성을 다해 그렸구나. 종이의 질감이 아주 매끄럽고 먹향이 정갈한 걸 보니 마음이 참으로 고운 모양이로다. 명현은 보지 않고도 아이의 마음을 읽어냈습니다. 곁에서 차를 따르던 서리는 그런 명현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웃음을 지었지요. 참으로 평화롭고도 아름다운 노년의 풍경이 아니겠습니까? 서리는 명현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물었습니다. 서방님, 12년 전 그 신방에서 우리가 처음 손을 맞잡았던 밤을 기억하시는지요? 그때 서방님의 손이 얼마나 가늘게 떨리고 있었는지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명현은 서리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하고 말고요. 그때 부인의 손바닥에 새겨진 그 단단한 결의가 없었다면 아마 저도 그 긴 어둠을 버텨내지 못했을 겁니다. 부인은 나의 눈이었고 나의 목소리였으며 나의 목숨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의 대화에는 지나온 모진 세월의 풍파가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서로를 지키기 위해 장님이 되고 벙어리가 되어야 했던 그 처절한 약속이 이제는 세상을 밝히는 가장 따뜻한 사랑의 전설이 된 것이지요. 도성 사람들은 곤란한 일이 생길 때마다 조판서댁을 찾곤 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백성부터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유생들까지 명현의 사랑방 문턱은 닫을 새가 없었거든요. 명현은 그들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목소리에 담긴 미세한 떨림과 호흡의 무게를 통해 그들이 숨기고 있는 진실과 아픔을 단박에 꿰뚫어 보았으니까요. 자네의 목소리에는 욕심의 가시가 돋쳐 있구려. 그 가시를 먼저 뽑아내야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이네. 명현의 부드러운 꾸짖음은 100마디 장황한 설교보다 더 깊게 사람들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조판술처럼 눈을 부라리며 권세를 휘두르는 자는 금방 잊히지만 명현처럼 소리 없이 세상을 어루만지는 이는 영원히 기억되는 법이니까요. 명현은 가끔 홀로 서재에 앉아 대나무 지팡이를 어루만지곤 했습니다. 12년의 인고를 함께하고 숙부의 악행을 단죄할 때 시퍼런 칼날을 품었던 그 지팡이였지요. 이제는 칼날을 쓸 일이 없어져 다시 평범한 지팡이로 돌아왔지만 명현에게 그것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어둠은 나에게 고통을 주었으나 또한 나에게 진실을 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구나. 명현은 지팡이 끝으로 방바닥을 툭툭 치며 아버지가 남겨주신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 당당한 아들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흐뭇해하셨겠어요. 비록 눈을 잃었으나 가문의 명예를 세우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큰 사람이 되었으니 말이어요. 명현과 설의 부부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들의 이야기는 한양 땅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밤마다 아이들에게 이 기묘한 부부의 전설을 들려주었지요. 장님 도령은 보이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아셨고 벙어리 신부는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전하셨단다. 이 이야기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인내와 용기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소중한 등불이 되었습니다. 남을 해치려던 숙부의 탐욕은 멸시의 대상이 되었고 자신을 희생하여 가문을 지킨 명연의 충심은 숭고한 가치가 되어 길이 전해졌던 겁니다. 참으로 인과응보가 뚜렷한 세상의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어둠을 만납니다. 때로는 명연 도령처럼 자신의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순간이 올지도 모르고 설의 신부처럼 진실을 말하고 싶어도 입을 닫아야만 하는 억울한 처지에 놓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기억하셔요. 조명현 도령이 스스로 눈을 찌르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것은 단순한 목숨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문의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12년이라는 긴 시간을 견뎌내고 마침내 세상을 향해 포효했지요. 우리 마음속에도 저마다의 장검 한 자루씩을 품고 살아갑시다. 당장은 쓸 수 없을지라도 언젠가 정의가 필요한 순간에 뽑아들 수 있는 그런 날카로운 의지 말입니다. 이제 한양의 밤도 깊어가고 있습니다. 조판서 댁의 옛집 터에는 지금도 비 오는 날이면 은은한 지팡이 소리가 들려온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그것은 명연 도령이 여전히 우리 곁에서 세상을 살피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르지요. 소리 없이 세상을 비추는 등불, 장님 도령과 벙어리 신부의 장렬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제 눈을 스스로 찔러 어둠 속에 갇히기를 자처했던 명연 도령, 그리고 서방님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천년의 침묵을 선택했던 설의 신부. 세상은 그들을 장님이라 비웃고 벙어리라 멸시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눈과 귀가 되어 12년의 모진 세월을 함께 견뎌냈습니다. 명연 도령이 지팡이 하나의 의지에 적진으로 걸어 들어갈 때, 그리고 설의 신부가 소리 없는 손짓으로 서방님의 길을 밝혀주던 그 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신념을 품고 들리지 않는 침묵 속에서도 진실을 외쳤던 그들의 사랑과 복수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만약 여러분이 명연이었다면 가문을 위해 스스로 빛을 포기하고 그 긴 어둠 속을 묵묵히 걸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12년의 인내가 빚어낸 이 기적 같은 복수국이 더 많은 분께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명연과 설이처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귀한 인연이 찾아올 것입니다. 영상이 가슴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 채널의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여정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월랑야담이었습니다.